자, 서울에서 갭 투자가 다시 가능해졌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갭 투자하지 말아라. 갭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던 이재명 정부에서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해줬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치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30억 하던 아파트 6억이나 빠진 가격에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5월 9일 그 이후에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내가 무주택자 입장에서 1주택자, 다주택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 지금까지 어떤 입장이었죠? 갭 투자하지 마세요. 갭 투기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이런 일관적인 스탠스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2일 날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갭 투자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이런 정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말이죠. 근데 갑자기 정부가 왜 지금까지는 갭 투자 절대 안 돼 했다가 왜 갭 투자를 다시 하게 해줬을까요? 이 내용을 하기 전에 갭 투자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이 개념 명확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세가 7억입니다. 그러면 3억이 빚어. 이 3억을 내 돈을 주고 전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 전세를 뺀 3억, 요 갭만큼을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걸 갭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 3억짜리만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냐? 요건 투기다 해서 갭 투기 요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갭 투자 개념 아셨죠? 근데 이런 갭 투기 3억짜리로 10억짜리 집을 사는 이런 갭 투기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왜 다시 하게 해줬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요, 5월 9일 다주택자 세금 중과 요 얘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 뭐 뉴스니 기사니 하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주택자 세금 중과 뭐 양도소득세 증가 요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 쉽게 설명하면요, 마트에서 마감 세일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마감 세일 해주는 겁니다. 마감 세일 기간 마감은 언제예요? 5월 9일까지고요. 세일을 그때까지만 딱 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왜 가끔 지하철 이런 데 보면은 폐업 정리 있잖아요. 언제까지만 장사합니다. 그 뒤에는 절대 장사 안 해요. 이것처럼 정부도 똑같이 한 거예요. 양도소득세 너 이때까지 집 팔면은 완전 세일 해줄 거예요. 그치만 이 기간 뒤에는 우리 세일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꼭 사세요. 요런 폭탄 세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세일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세금 많이 걷으면 세수 확보되니까 더 좋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걸 왜 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세일을 해서 세금을 좀 덜 걷더라도 지금 워낙 시장의 공급이 조금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급을 조금이나마 확대시켜서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 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포기하고 세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주택자도 여러 곳에서 다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나머지 집들은 어때요? 다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거나 이렇게 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 정부 정책이 어떤 게 있었죠? 새낀 집 못 팔게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은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5월 9일까지 세일한대. 그래서 나도 내 집 팔고 싶어. 근데 이전 정부 정책에서 어떤 게 나왔어요? 세입자 있으면 집 못 팔게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은 이때까지입니다 해놓고 내 집은 그치만 못 팔아요. 세 있으니까, 전세 껴있으니까, 월세 껴있으니까 못 팝니다. 이런 그림의 떡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주택자들은요, 지금 전세 끼고는 매매를 못하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뭐 월세, 전세 살고 계신 분들 제가 이사비 챙겨드릴게요. 이사 나가주세요. 요런 이사비를 지급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적게는 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억까지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상현상이 좀 발생을 했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세입자 입장도 좀 곤란해요. 왜냐면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달래. 돈 줄 테니 나가달래.
그러니까 내 주거 안정성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런 정책에 의해서 내 주거 안정성도 침해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집 팔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기회 주는데 세일할 때 나도 팔고 싶은데 못 팔아. 그러니까 이사비를 줘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주거의 안정성을 빼앗는 이런 정책이다. 이러면서 다주택자한테도 세입자한테도 이렇게 문매를 맞는 이런 정책들이었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정책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영향을 주고 요게 또 여기에 영향을 주고 요게 여기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짜는 사람 입장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냈을 때 이게 나중에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구나, 또 세입자분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번 정책이 등장한 겁니다. 다주택자 전세 끼고 팔게 해줄게, 요렇게 해서 갭 투자가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된 거고요. 세입자분들 그래 너네 지금 당장 이사 안 나가도 돼, 너네 주거의 안정권 보장해줄게 라고 해서 이번 정책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세입자분들한테는 안 나가셔도 됩니다, 당장 이사 안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지금 새 끼고도 집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말할 명분이 생긴 거죠. 그치만 그럼 이 다주택자 매물 누구나 살 수 있나?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요, 다주택자 매물을 다주택자가 또 산다고 생각해보면 그거 그냥 돌려막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정부에서 붙였어요. 매수자, 매도자 각각 조건을 붙였는데요. 먼저 매도자에 대한 조건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매도자의 조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매물이어야 돼요. 내가 1주택자인데 그거를 갭 투자하고 있다, 이런 매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매수인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살 수 있냐면요, 1주택자 안 되고요, 다주택자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무주택자여야지만 이 다주택자 매물을 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이거 적용 안 돼요. 일시적 2주택은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집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이 6월 달에 팔린대요. 매매 잔금이 6월이야. 근데 내가 다음 이사 갈 집을 5월 달에 잠깐 먼저 사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월에서 6월까지는 2주택자잖아요. 원래 이게 정부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줬어요. 일시적 2주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요걸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주택자만 이 다주택자 매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수자에게 또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지금 내가 새 낀 매물 사죠. 그러면 그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나가신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실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나? 과연 매수자 입장에서 요거 엄청난 기회인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1주택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이 있어. 근데 집 있는 상태로 사는 거 일시적 2주택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잡으려면 내 집을 완전히 팔고요, 내가 이사갈 집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을 구함과 동시에 거기 살고 있으면서 다주택자 매물을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주택자 매물은 거기서 새 살고 있으니까 그거 만기 때 내가 지금 월세든 전세든 살고 있는 거 빼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월세 혹은 전세, 그 다음에 새 빠지면 다시 이사, 이렇게 총 이사를 2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시고 있거나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혹은 내가 직장에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내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2년 안에 이사를 2번 하거나 이런 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요, 내가 지금 월세로 갔어.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하려면 요 전세 혹은 월세 낀 세입자 있죠, 요 분들한테 다시 내가 만기 때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이분 돈 어떻게 내줘요? 원래는 내가 신규 매수를 하시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전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가 만기 때 대출하는 것도 막아놨어요. 그 한도를 1억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뭐 갭 투자가 돼 있어서 급매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1억을 제외하면 다 내가 현금으로 생돈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급매물이 실제로 거래되기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8억짜리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신규로 매수를 하려면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70% 대출이 나오죠. 그러면 5억 5천만 원 대출이 나와요. 내 현금 2억 5천만 원만 있으면 8억짜리 집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7억 5천짜리 급매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전세 5억이 껴있어요. 그러면 내 돈 얼마 필요해요? 지금 당장 매수하는데 2억 5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 수 있는데 오히려 급매니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7억 5천짜리 급매물 전세 5억인 거 요거 사시면 나중에 이 전세 세입자 만기 때 내가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세입자 5억 어떻게 줘야 돼요? 이때 5억에 대한 대출 1억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내 현금 얼마 들어가요? 7억 5천, 5천만 원 싸게 급매는 맞지만 내 현금 얼마 들어갑니까? 6억 5천만 원이 현금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6억 5천을 다 주고 매수를 할 분들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6억 5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억짜리 집을 살 생각을 안 해요. 13억 뭐 요 정도 금액대를 보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을 때 이게 진짜 정말 기회일까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급매물 쏟아진다. 3억은 더 쌓아야 된다. 요런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6억 싸게 거래된 매물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사실 가족 간의 매매다. 요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부동산 서장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저렇게 6억 싸게 된 그 단지에 계신 신한 중개사님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도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요. 급매물 좀 나온 거 있다. 그치만 다 새끼고 나온 거고 입주가 되는 물건들은 뭐 크게 가격 변동은 없다. 요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다주택자 매물들 나와요. 나오는 거 맞아요. 호가보다 실거래가보다 싼 거 맞습니다. 그치만 현금을 이렇게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개를 하면서 그냥 오로지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을 본 게 진짜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주택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다주택자분들은 어떤 입장이시냐면요. 지금 내가 사실 5억 주고 옛날에 10억짜리 갭 투자로 사셨는데 지금 20억이 됐다. 요런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럼 지금 20억짜리 팔면 뭐 전세 돌려주고 한 15억가량이 이렇게 남는데 내가 그럼 이 15억 지금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투자할 때 마땅치 않다. 왜냐면 지금 주식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다주택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부동산 말고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요런 데는 투자하시기 좀 꺼려 하시고 가능하시면 또 부동산을 또 투자하시기를 원해요. 그치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리면 현금은 당장 많이 생겨요. 그거는 좋은데 내가 이 현금을 가지고 더 좋은 거를 살 수는 없을 뿐더러 투자해 놓을 데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토어제는 당연히 못 사죠. 그러면 뭐 지방을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득세도 사실 옛날에 비해서 뭐 8%, 13%뭐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나 자식한테 뭐 증여할게, 자식한테 상속할게 요런 입장들도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뭐 15억의 현금이 생긴다 이 아파트를 팔면 그럼 15억을 지금 뭐 다른 데 쉽게 사두실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자식들한테 주겠다, 상속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너무나 공감이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 진짜 복잡하죠. 1주택자분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을 팔고 지금 월세나 전세 살면서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호가가 많이 올랐고 갈아타기를 하기 쉽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고요. 대출도 40%밖에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를 간다고 하더라도 급매물을 내가 잡으리라는 보장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고 세입자들 내보낼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마련되어 있다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 시장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제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치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난 원래 갈아타기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주택자 매물 나온대, 급매 쏟아진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분들은 저는 지금 다주택자 매물 잡아서 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갈아타기는 하실 수 있죠. 그치만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 매물을 급하게 딱 잡아서 이동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매일 하고 부동산을 매일 보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 분들이 요거를 철저하게 탁탁 파악해서 지금까지 나온 시장의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규제를 이해하고 이렇게 딱 실천한다?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이미 일반인이 아니죠. 투자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책이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다. 그래서 급매물이 훨씬 더 많이 쏟아지고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5월 9일까지를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월 9일이 지나면 지금보다 다주택자 매물도 줄어들고 할 텐데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아래서 좀 비교적 싼 호가를 맡아주고 있으니까 호가가 팍팍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호가 중에서 낮은 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네이버 부동산 켜서 보시면요, 실거주 가능, 입주 가능 이런 매물들은요 한참 내려야 있을 겁니다. 근데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 매물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호가가 이렇게 있는데 싼 호가들 다주택자 매물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위쪽만 매물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A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6억짜리 호가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5월 9일 이후에 6억 5천 매물들만 덩그라니 남아요. 매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5월 9일이 되기 전에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도 저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 아니고요. 다 26년도에 매수를 하신 분들입니다. 요렇게 25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 매수하셨고요. 사실 이 모든 분들도 내 집 마련을 좀 두려워하시고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지, 대출은 얼만큼 나오는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 맞는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안 해본 길이기 때문에 좀 떨렸지만 이분들도 저를 만나고 제가 이 길을 조금 더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제가 조금만 조언을 드리고 도와드리고 끌어드리고 하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성과를 내실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 내 집 마련 정말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요, 저의 단톡방에 초대되셔서 저에게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제 전자책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요 전자책도 제가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정말 공을 들여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내 집 마련 성공해봅시다. 내 집 마련 가이드 공인중개사 황하빈이었습니다. 안녕.